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애리조나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미 빠진 니키 헤일리 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라티노나 무슬림 젊은 유권자들의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공화당 주지사가 지지한 후보를 이겼습니다.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느냐를 결정할 중대한 선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 의석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인텔에 200억 달러의 보조금과 대출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텔은 이 자금으로 애리조나, 오레곤주 등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선거운동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사기 재판 벌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렵지만 조지아주 선거 개입 케이스를 주도한 검사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항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 경찰에 부여하는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이 발효를 허용하고 몇 시간 만에 다시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항소법원이 오늘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심의 중입니다. 엘라바마 주의회가 공립대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기금을 금지하고 인종과 성별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오하이오주 동물보호소에서 거의 600일을 대기하던 강아지가 리무진을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먼저 취법안 이런 거 홍보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주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에 지원한다는 이제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하고 하면 조금 보도를 해드리고요. 먼저 이번 섹션에서는 어제 있었던 오늘의 미국이니까 오늘의 미국 선거부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화당과 그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 주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선거가 민주당은 없었고 공화당은 예비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5개 주 플로리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사스, 오하이오에서 승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사스, 오하이오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선거에는 플로리다 주민이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동행을 했고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캠페인에 또 나올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랬더니 지켜봐 주세요. Stay tuned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선거 유세하고 할 때 워낙에 이런 걸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다가 지난번에 그 미셸 오바마의 말을 인용을 했다 해서 그게 스캔들이 되고 나서 그 뒤부터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남편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만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중요했었던 오하이오주에서 공화당의 연방상원 예비선거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이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오하이오주가 굉장히 이제 레드 스테이트이고 그런데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11월 달에 본선거에서 그 민주당의 현 의원과
공화당 후보가 대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인기가 있는 오하이오의 공화당 주지사와 전 그 상원 의원이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지고 이 세 사람인데요. 이 나머지 두 사람은 표가 갈린 것 같아요. 합쳐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받은 한 50% 조금 넘으니까 머니 모레노라는 전에 그 자동차 딜러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그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사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민주당의 현재 상원 의원은 그 셰로드 브라운 이 현 의원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브라운 의원이 2007년부터 연방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비싼 아마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방 상원 선거 가운데서 가장 선거 캠페인을 양당에서 많이 드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조금 좋아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명의 후보가 민주당에 지금 약해 보이는 현직 의원으로선 상대하기가 더 쉬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레노 이 사람은 전에도 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위가 그 맥스 밀러라는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 사람을 상대하기가 좋다 해서 민주당은 지금 속으로 조금 그 웃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의 그 선거 기금 자체는 현 의원이니까 현재의 그 브라운 민주당 의원이 뭐 1,350만 달러 캐시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를 해서 공화당의 후보로 그 확정이 된 모레노 후보가 240만 달러 캐시가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의 문제라는 거고 앞으로는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본선거와 11월에 있을 본선거와 결선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케빈 맥카티 의석을 전하겠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한 공화당이 아주 극우적인 몇몇 의원들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이제 못하겠다 한 게 아니라 떨려놔 버렸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마이크 존슨이라는 의원이 연방 그 하원 의장이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케빈 맥카티가 빨리 나 이제 그만둔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죠. 프레즈노가 지역구인 프레즈노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빈스 펑 캘리포니아 주 그쪽 지역의 하원 의원이 이겼습니다. 이기기는 했는데 50%를 득표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바로 11월 달에 본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결선을 한 번 더 5월 달에 결선을 치른답니다. 다른 8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위로 됐는데 다른 후보 2명과 결선을 치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5개 주에서 전부 이기고 본인이 지지한 사람 전에는 많이 졌는데 이제는 이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어제 여러 주에서 공화당인데도 이제 예비선거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하잖아요. 공화당인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찍지 않은 사람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특히 오하이오주에서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 유권자의 18%가 본선거에서 현재로선 그렇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찍지 않겠다. 그리고 10%는 아예 나는 바이든에게 찍겠어. 이렇게 볼 때는 11월 달에 공화당 유권자, 지금은 예비선거지만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빠져나갈, 집에 가만히 있거나 투표하지 않고 아니면 바이든에게 찍거나 제3당 후보에게 찍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런 그림자를 봤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니키 헤일리 후보가 후보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면서 트럼프는 이기려면 나를 지지한 사람들의 표가 필요할 겁니다. 한 얘기를 어제 이제 똑똑히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당내 지지를 강화해야지 되는 입장인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를 잘 할 수가 있겠네요. 당내의 그 지지 기반을 좀 확고하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게 있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같은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무늬만 공화당이 하는 리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 쪽은 그렇고 지금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 케이스 가운데서 조지아주에서 선거를 개입했다는 것을 철저히 수사를 하는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가 그 검사가 임명을 한 특별검사가 네이선 웨이드라는 특별검사와 뭐 남녀 관계였다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도 판사가
그냥 계속 이 일을 맡아서 하십시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했고 그 항소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항소가 된다는 것은 재판 전에 이런 것이 끝나야지 재판이 되니까 또다시 이 재판을 좀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이건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도 이게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너무너무 잘 모으는데 오늘 뭐 이틀 연속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심히 때리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거나 어떤 위치에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일은 누군가를 그 자리에 올리는 것보다 어떤 때는 특히 정치에서는 쉽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존 볼튼이 무엇을 그 X에 올렸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비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겪어본 트럼프는 김정은처럼 북한의 김정은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대우를 해줄 것을 트럼프를 지지하신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볼튼이 그 클립을 하나를 딱 올렸거든요. 그 클립이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 팍스 텔레비전에 팍스 앤 프렌즈의 3명 가운데서 한 명이 약간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라고 하면은 싱가포르 회담을 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그렇게 하고 난 직후에 팍스 앤 프렌즈의 한 명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이제 뭐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할 생각이 있냐 그렇다 왔었죠. 나중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국가를 이끄는 사람이다. 정말 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그걸 본 거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 절대로 관심을 갖고 쫙 집중해서 듣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 My people도 our people도 그랬으면 좋겠다.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존 볼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그냥 독재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자꾸만 중도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트럼프. He's the head of a country, and I mean, he is the strong head. Don't let anyone think anything different.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네, 뭐 중간에 추임새 좀 넣는 사람은 스티브 둘시. 그게 이제 독재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가 질문 같은 것 하지 않았고 비행기에서 인터뷰하기 직전이나 직후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게 딱 앉아서 정색을 하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었었거든요. 두 사람 다 서서.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담도 못하느냐? 농담이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농담의 기운인지 아닌지는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스트롱한 리더 헤드라고 하고 그 북한의 헤드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와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He's the head of a country, and I mean, he is the strong head. Don't let anyone think anything different.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네, do the same. My people도 do the same.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에 자꾸 들어가는 거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다 이겼지만 이게 라티노와 무슬림 젊은 유권자들 표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유니비전 그 스페니쉬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티노에게 아주 나쁘다. 이민자들을 경멸하고 심지어 미국의 피에 독을 뿌린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애리조나에서 어제 그 출구조사 같은 것 하고 한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점점 많은 민주당 젊은 라티노 유권자와 무슬림 유권자들이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사실은 애리조나에서 라틴계가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서 그가 당선됐습니다. 그때 한 10,000표 차이로 당선됐거든요.
조지아보다도 더 작은 차이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라틴계의 대다수는 여전히 민주당을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합주 중에서요, 조지아, 네바다, 또 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거기에 이제 애리조나 이렇게 6군데 분명한 경합주 가운데서 라틴계가 가장 많은 곳이 애리조나인데 여기서 점점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라틴계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하면은 절대로 뭐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어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엄청 싫어하는 무슨 우파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또 물론 좌파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라틴계가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미국에서 사는 세월이 덜 극단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극우나 극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공화당도 오해를 하고 민주당도 오해를 하는 게 라틴계는 거의가 무조건 일단 민주당 편이지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 만들려면 아시아계나 라틴계가 없이는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어 하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 트럼프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라틴계에게 어떤 그 이념적인 희망을 줍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또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면 그 뒤에는 라틴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 19이 터졌죠. 그러다가 코비드 19 전에는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트럼프와 대결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오바마 때처럼 어떤 영감을 주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그때 12% 정도가 조금 더 기울었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선거 끝나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공화당이 라틴계와 아시아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돈도 그렇고 어떠한 뭐 낮은 단계의 사람들을 뽑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트럼프가 아무튼 조금 트럼프 쪽으로 기울다가 이게 코비드가 딱 터졌잖아요. 그랬더니 라틴계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코비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라틴계가 굉장히 많이 사망했거든요.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잘 못했어 하고 싫어했어야지 되는데 처음엔 그랬죠. 그러다가 경제적인 부담이 오니까 아유 코비드 정도가 무슨 문제야. 경제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또 트럼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나 공화당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먹으면 돼. 아니면 뭐 브리치 같은 거 먹어도 되고 햇볕을 쏘이든가 온갖 얘기를 하면서 빨리 오픈을 했잖아요. 경제를. 라틴계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빨리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특히 애리조나주의 라틴계 유권자의 한 85% 정도는 멕시코에서 오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코비드 이후에는 또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라틴계가 무슬림계와 마찬가지로 점점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애리조나에 가서 돈을 그쪽에 대통령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애리조나에서 지고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는 있습니다.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아니면 미시건주에서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나 지난번에 이겼던 곳에서 진다는 것은 일단 위험 부담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공화당 내부의 결속이라는 바이든 나름대로 그동안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었던 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애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법원의 판결, 법원인데 법원의 두 군데에서 이게 몇 시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회의 판결.
엘라바마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 엘라바마주에서 또 오늘의 미국도 들으실 텐데, 그런데 엘라바마주가 여러 가지로 그 보수의 선봉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끔. 잠시 뒤에 텍사스와 엘라바마주 빅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몇 시간 사이를 두고 이제 다른 판결을 내렸고, 뭐 연방 대법원에서 하면 끝이다 하는데 왜 다른 판결을 내렸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연방 대법원의 허락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항소법원이 오늘 텍사스주의 아주 그 가혹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까지 이민법 가운데서 그런 텍사스 이민법을 시행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먼저요, 텍사스의 SB4인가요? SB4 이 법은 예전에 애리조나에서 왜 그 셰리프가 했었던, 나중에 그 셰리프 쫓겨나고 뭐 그러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다고 하고 했었던 그런 것이나 비슷한 거죠. 이렇게 경찰이 보고 가다 저 사람 의심스러워, 서류 미비자인 것 같아 하면은 이제 멈춰 세우고 여러 가지를 그 요구할 수 있고, 이게 그 당시에 애리조나주에서는 뭐 인종 차별 비슷하다, 그 백인에게 그러겠는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애리조나주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돌기도 했었던 그런 건데, 이번에는 그 텍사스주에서 너무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텍사스 주 자체에는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제 체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문 채취 같은 것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첫 번째에 뭐 걸리면은 얼만큼, 그리고 최대 20년 징역형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게 3월 5일 원래 시행 예정이었는데 법적인 뭐 연방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고소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 같은 텍사스의 가혹한 이민법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거든요. 법무부에서 그걸 시행을 중지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막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문을 하나 열어준 게 연방 항소법원이 뭔가 예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 추방되거나 이럴 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줬거든요. 대신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한 이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긴급 명령.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 명령을 내리진 않고 텍사스가 할 수는 있대, 대신에 항소법원에서 리뷰를 해라 하니까 그 몇 시간 사이가 있었어요. 그 몇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는지는 모르지만 항소법원이 바로 이거 스탑, 항소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는 일단 법 그 시행을 스탑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불법으로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여러 공공장소에서, 물론 교회라든가 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든가 병원에서는 예외를 두지만 대학교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경찰이 너 불법 체류자지 이렇게 하고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것은 중요하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법이죠. 이민법은 100년 넘게 연방이 주도를 해왔는데, 그냥 연방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한다라기보다도 만약에 텍사스에서 우리가 주에서 알아서 하겠어 하면은 미국의 이민법이 통일이 안 된다는 문제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정부 법무부 차원에서는. 그럼 텍사스가 그럼 애리조나도 다 입맛에 맞는 이민법을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민의 나라인데 이민법이 주에 따라서 50개가 다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멕시코와의 마찰입니다. 뭐 이게 잘못되고 해서 멕시코로 추방하고 할 때 사실은 멕시코라는 국가에서는 멕시칸들만,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에 받고 싶지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까지 받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경 관할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연방정부가 다른 국가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협상을 맺고 이 모든 것을 다 텍사스의 법이 망가뜨린다 해서 바이든 그 행정부가 긴급 요청을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텍사스 법은 시행은 해.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리뷰는 해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여론은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월 달에 그 자체에 대한 여론은 아니지만 무슨 경제라든가 다른 이슈보다 이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보다도 우리는 이민 이슈가 더 먼저다라는 거고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카탄지 브라운 잭슨 이 진보적인 두 명의 연방 그 대법관들은 그 보수들을 다수를 엄청 비난을 했어요. 이거는 우파 대법관들이 혼란과 비상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완전히 그냥 막연하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균형을 깬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정부와 정부 사이도 그렇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텍사스는 우리가 우리 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은 텍사스를 덜 안전하게 만든다. 법 집행관 직무만 증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의심의 눈초리만 더 커지고 강해질 거고 남부 국경에는 더군다나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법이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는 텍사스에서 이 같은 법을 그 보수적인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하급법원에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그리고는 뭐 제5항소법원은 또 뭐 항소 중에 법이 발효될 수 있다라고 내렸고 또다시 대법원으로 가고 또다시 항소법원으로 내려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아직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엘라바마 주의회는 요즘 빅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공립대학교에서 다양성 프로그램 기금을 금지하고 인종과 성별에 대한 교육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되는데 뭐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주지사는 지난번에 체외 수정에 관련해서 배아도 어린이다. 그러므로 배아에 손상을 입히면 그 사람은 뭐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도 뭐 서명도 하고 했었던 그 주지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하나가 더 포함이 되네요. 뭐가 있냐면 성전환을 한 그 학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태어날 때에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종이라든가 종교, 성별, 국적에 대해서 뭔가 이 법을 통과시킨 공화당 측에서는 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거다. 아니 개인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조상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왜 요즘까지도 그걸 계속 가르치고 마치 내가 우리 조상이 그랬다고 백인이 노예를 삼고 했다고 막 죄책감을 느껴야지 되고 사과를 해야지 된다던가 그런 것을 뭐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해야지 된다. 이건 다 나라를 분열하는 거다. 이런 거 안 가르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슨 뭐 학생단체라든가 민권운동가라든가 또 민주당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이 법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차피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권법, 뭐 참정권, 무슨 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 등등을 다 만들어서 이만큼 더 좋은 국가로 왔는데 이제 와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또 교과서에도 넣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에 기금을 완전히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리는 거니까 노예제도 가르치는 건 막는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이냐 21세기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또 반대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 굉장히 그 광범위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엘라바마가 참 그 슬프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점도 많고 또 비극적인 주이기도 하잖아요. 조지 월러스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 주지사였습니다. 엘라바마주가 민주당 주지사가 학교 앞에서 완전히 무슨 뭐 흑인 학생들이 엘라바마의 그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학교 앞에서 막은 사람이 조지 월러스입니다. 공화당 아니에요. 1960년대 초에
민주당 주지사였어요. 이 사람은 3번이나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려다가 실패했고 나중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려다가도 실패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있는 뿌리 깊은 나쁜 역사가 있는 곳이 엘라바마주다. 그런데 여기서 법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주지사가 서명하지는 않았고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랍니다. KIB 주지사는 서명하고 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자금 지원은 안 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아니면은 다른 민간에서는 그래? 오히려 그 반감을 가지고 더 많이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그 대학교에 기부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지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뭐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들을 막는다고 뭐 어떠한 그 법을 마련을 해서 주민 발의안 187 마련해서 엄청나게 역풍 불고 나중에 이거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라바마도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선거철의 미국의 분위기가 텍사스는 국경 문제로 이민 문제로 텍사스가 어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민주당도 좀 양보하고 공화당도 조금 양보해서 법으로 통과를 시켜야지 그걸 그렇게 선전용처럼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고 법으로 초당적으로 어떤 공화당 의원도 찬성을 해서 연방 상원에서 국경 그 수비안 돈이 있어야지 다 수비하는 거니까요. 그 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안을 만들었지만 또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절대로 이거 받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에이 하면은 우리가 해야지 선거철에 뭐 바이든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해주겠어?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고 엘라바마주는 점점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인공수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낙태를 막 금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냉동 배아도 인간이다. 그래서 그거 잘못 따르면 처벌해야지 된다. 그건 이제 또 엘라바마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다시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 주지사가 그것도 아이비 주지사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극단화되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도가 설 자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극좌나 극우에서는 우리 극우에서 잘못하는 것도 알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함 같은 것도 알면서도 트럼프보단 바이든이 나빠.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헌터 바이든 아들에 대해서도 뭐 더 아버지가 더 좀 세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나빠하는 이 극단적인 것들 때문에 참 나라가 싸구려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 느끼시죠? 잠시 뒤에 제가 웃을 일이 아닌데 웃네요. 돈 얘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돈 얘기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오늘 이제 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여부를 발표하는 날인데 어제 오늘 뭐 회의를 해서요. 그런데 뭐 결과는 변동 없음이겠죠. 다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뭐 그다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다우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나스닥은 내려가고 있네요. 또 S&P 500도 내려가고 있고 그러나 뭐 큰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 도착을 해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겠네요. 반도체 생산 늘리기 위해서 요즘 인텔에 한 200억 달러 정도를 보조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텔은 이걸 가지고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뭐 오하이오라든가 아니면 오레곤주라든가 또 뉴멕시코 주에서 딱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는 애리조나주에서 10,000명, 다른 주에서 다 합쳐서 30,000명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레곤주와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애리조나주로 갔을까요? 스윙 스테이트니까. 그곳에 가서 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하이오도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상원 의석, 민주당 의석이 아주 가장 위험한 의석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 오하이오주의 현 연방 상원 의원에게도 11월 달에 이기게 하려면 뭔가를 줘야지 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캐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20배 정도가 많은데 이렇게 연방 정부가 쓸 수 있는 돈도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히 그 유리한 위치에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연방정부에 앞으로도 연방정부 자금을 많이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이 트럼프 캠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딱 그 흑인 연방 의원이 지지를 하면서 기선을 잡았던. 그리고 그때의 열망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 겪어보고 나서 아유 누구라도 트럼프만 아니면 좋아. 그랬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를 제치고 이 바이든이라는 좀 온건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야 본선거에서 이제 그 중도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를 치렀고 이제는 반대가 돼서 서로 리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 3개 주를 또 방문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5개 주 정도 방문하지 않았던가요? 체력이 대단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금 엿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5일까지 4억 6,400만 달러에 대한 공탁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하는 그 벌금 내는 공탁금 항소하는 동안에 해야지 되니까 사실은 이게 판결 나온 지가 한 달 됐는데 3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우리 크레딧 카드처럼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는 겁니다. 어제 이미 얘기한 대로 나 그 돈 낼 거 없고 30군데 회사를 접촉을 했더니 듣도 보지도 못한 액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는데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을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블룸버그나 포브스의 계산으로 보면 한 26억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부동산이겠죠. 유동 자산은 금방 팔아서 돈이 되는 그런 자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말로는 4억 달러라고 하고 이거 다 넣어도 안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그거 다 넣으면 어디서 좀 꾸면 되긴 되겠네요. 그럼 본인 자산의 16%를 벌금으로 지금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중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거부당했고 액수를 깎아달라 하는 것도 거부당했는데 지금 항소법원이 조금 봐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봅니다. 액수를 깎아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어쩌면 내가 파이어 세일 해야지 될지도 몰라.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려야지 될지도 몰라.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한 뉴욕의 검찰총장도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또 법 집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판사가 판결을 한 그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자산 압류에 들어가잖아요. 압류는 하지만 그걸 곧 팔지는 않습니다. 헐값에. 왜냐하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팔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 벌금이 날마다 얼마라고 하던가요? 날마다 이제 벌금이 올라가고 10만 단위입니다. 벌금은 올라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팔진 않고 나중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다 생각하겠죠. 파산을 한다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분명한 것은 좋은 구석이라고는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그 뉴욕의 검찰총장이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거철이죠. 선거철인데 비행기에 가솔린을 넣는다. 이게 이제 한 번에 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은요. 그냥 상상하건데 대략 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너 그거 넣지 마.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
정부에 벌금 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인 비행기에 연료를 낼 것은 있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것, 돈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세기를 사위가 돈 대주고 뭐 아들들도 벌금 내야 되니까 아니고 딸도 대주고 누구도 하고 해서 나중에 갚으면 되죠. 아니면 어떤 부자가 탁 등장을 해서 내가 그걸 다 책임지리라. 이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크게 기대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도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잠시 뒤에는 브리핑을 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 맨신 민주당이지만 어떤 때는 공화당스러웠던 다시 재선에 안 나간다고 한 연방 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니면 미국이 돕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좀 잘 신경 좀 쓰셔야지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고 촉구 받은 뒤 하루 뒤에 가자의 남부 라파에 군대를 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야구 시즌 시작돼서 다저스하고 그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너무너무 미국에서 많이 보도합니다. 이건 정말 다저스와 새로운 슈퍼스타 뭐 오타니 쇼의 이 경기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막 응원 열기 같은 것도요. 드럼도 등장하잖아요. 한국의 드럼과 치어리더와 그리고 응원가가 양측이 다 다른 거. 미국은 뭐 무슨 응원가라고 해봐야 We are the champion만 경기 끝나면 늘 나오고 하는데 응원가들도 확실히 다르고 하는 이런 많은 분위기들을 엄청 보도를 합니다. 오늘 뭐 뉴욕타임스는 이 야구에 대해서 한 3가지의 다른 기사를 보도를 했고 많은 매체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하나 오늘 많이 본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오하이오주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게 되네요. 오하이오주 동물보호소에서 거의 600일을 대기하던 개가 핏불입니다. 리무진을 타고 영원한 집으로 갔다 하는 건데 이 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체스터라는 이름의 핏불인데 처음에 2022년도 8월 달에 체스터를 다른 3마리의 개와 함께 아무도 사람이 없는 집에서 발견됐었을 때 이 개는 서지도 못했답니다. 핏불이. 서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 피부하고 뼈만 있었다. 말하자면 피골이 상접했다. 이 얘기잖아요. 피골이 상접했던 핏불 체스터가 그때 핏불인데도 사람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해서 동물 그 쉘터로 옮겨졌었는데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발도 엉망이었고 사람 보고는 안심한 것과 같은 그 표정. 그래서 이제 쉘터에서 10개월 동안 쉘터 직원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늘었어요. 똥똥해졌어요. 핏불 그 전형적인 그런 것처럼. 그런데 1년 반이 돼도 아무도 이 핏불을 입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월요일에 리무진 회사에서 리무진 회사에서 리무진을 보내서 이 핏불을 그 동네에 어떤 누군가가 입양을 한 그분의 집에 그 로렌 레스트먼이라는 분의 집에 이제 데려다 줬는데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이 핏불. 이분은 온라인으로 누가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강아지들. 뭐 핏불은 강아지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그런 첫눈에 딱 그 반해서 그렇다고 지금 막 장난감도 많이 사놓고 장난감 갖고 너무 좋아하고 놀고 배를 막 부비고 그리고 이제 더그 키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안다. 근데 이제 쉘터에서는 이 아이의 과거를 입양하는 사람이 다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해줄 때도 아이들 입양할 때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은 강아지 입양을 아주 심각하게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없어야지 되고 핏불이니까 다른 어린 강아지도 없어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87일을 오하이오주의 유클리드 애니멀 쉘터라는 곳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핏불이 그렇게 가게 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어제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워싱턴 포스트가 드리스 반 놀튼이라는 그 디자이너 여러분들 아세요? 이 벨기에의 그 디자이너인데 저는 이 디자이너의 옷은 너무 비싸니까 한 번도 입어보진 못했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 디자이너의 옷이 굉장히 독특한데 막 입기가 너무 불편하게 독특한 게 아니라 색깔이 새 옷 같지 않은 그런 거. 그리고 디자인은 아주 풍성해서 전혀 여자가 이 옷에 남자 옷도 있지만 거의 유니섹스 비슷해 보이는데 여자 남자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옷에 노예가 되지 않고 아름답고 너무 대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드리스 반 놀튼이 65세 지금 정점이거든요. 정점인데 떠난답니다. 정점인데 그 떠나는 이유는 창조성도 지금 최고라고 하고 가능성도 끝없이 보이는데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니 너무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리는 물려주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해서 이 드리스 반 놀튼이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존경받았는데 여러 이슈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드리스 반 놀튼이라는 데가 선전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림 보는 것처럼 작품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모델 절대 안 씁니다. 사회 명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옷에 무슨 샤넬, 구찌 막 이런 거 표시 있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도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디자인이라는 걸. 강희신이었습니다.